류시우는 태어나자마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기였을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 가게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고기를 사러 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를 고아원에 데려갔습니다. 류시우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편이 되어주는 진정한 친구, 류샤오이가 있었습니다. 류시우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류샤오이는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플 때도 옆에 있어 그가 괜찮은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류시우는 나이가 들면서 마침내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냥 앉아서 벽에 돌을 던지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루샤오이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다시 고아원에서 몰래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와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루시우는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축제에서 그들은 한 커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남자에 대한 것이었다. 손에서 푸른 빛을 발사하는 등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남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2000kg이 넘는 무게를 들 수 있는 또 다른 남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이 초능력인지 아니면 어떤 사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루시우가 엿듣는 동안 루시아오이는 그를 끌어당겨 앞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보여주었다. 쇼를 보는 중이었다. 쇼 도중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불꽃놀이 하는 사람이 불꽃을 공중으로 던졌고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불꽃이 루시우를 감쌌고 그는 우주에서 회전하는 칼에 대한 이상한 기억을 보았다. 회전하는 칼의 기억이었다. 그가 꽤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갑자기 아주 밝게 빛났습니다. 몇 초 동안 그러더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불 공연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륙스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방금 일어난 일이 마법인지 아니면 어떤 미친 초능력인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마법인지 아니면 어떤 엄청난 능력인지. 공연 후에 여우는 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만 륙스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축제가 끝난 후에도 륙스는 여전히 이상한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배회하며 돌을 던지다가 갑자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트럭을 알아챘다. 운전자는 그를 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루시우는 채 치였고 자신이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배경에서 어머니의 자장가가 들렸다. 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는 아기였을 때였다. 거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그에게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의식을 잃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중에 로딩바가 나타났고 로딩이 완료되자 게임 인터페이스 같은 화면이 떴다. 그 화면은 마치 게임 인터페이스 같았다. 루시우의 목걸이가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하더니 그의 목에서 떠올랐다.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그를 감싸고 그 빛은 그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마치 액체처럼 흘러갔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요. 갑자기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는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자신이 루시우를 죽였다고 생각한 트럭 운전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고 혼란스러워하는 루시우는 눈을 뜨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초능력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했지만 금세 그 생각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전자에게 자신을 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는 겁에 질려 루시우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루시우는 실망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려고 했지만 계산대 직원은 루시우의 머리에 난 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대 직원의 머리 위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82-33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82-333이라고 떴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계산을 하고 라면을 집어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걷다가 우연히 커플과 부딪혀 피었댔고 그들의 머리 위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머리도?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그는 머리에 난 상처를 보고 륙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트럭에 치였지만 별일 아니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깨끗이 씻은 후 륙수는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침대에 앉아 모든 것을 생각하던 중 그는 갑자기 손바닥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혼란스러워 그는 눈을 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앞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타나면서 큰 게임 음악이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이름 목록이 떴습니다. 이름들 옆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루시우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전에 사람들 머리 위에 나타났던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숫자들이 사람들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때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점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어떤 초능력을 각성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마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모을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왕이라고요? 그는 스스로에게 마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모을수록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을수록 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엿들은 여름이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정신이 나갔냐고 물었다. 미쳤냐고? 여름은 약간 으스대며 요리나 계속하라고 자기 일에나 신경 쓰라고 소리쳤다. 간섭하지 말라고. 그녀를 화나게 할 때마다 그의 점수는 더 높아졌다. 그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복권 기능을 사용해 보기로 하고 룰렛을 돌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인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몇 번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사과를 얻었다. 신이 나서 그것을 먹었고 먹는 순간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더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중독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복권을 샀고 몇 번 더 당첨되어 결국에는 자장가 두루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부르자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밝은 별 하나가 우주에서 나타나 그의 방을 향해 곧장 날아왔습니다. 루시는 놀랐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루샤오이가 자신에게 화낼 때마다 자신의 점수가 오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웠고 그녀가 소리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던 중 륙서가 갑자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뛰쳐나가며 륙소유에게 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소유는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륙서는 지붕 사이를 뛰어다니는 두 명의 수수께끼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숨으려 했지만 한 남자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륙서는 재빨리 물을 뜯고 있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지붕에서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를 보내주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다드스. 나중에 륙소유는 그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물었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루슈는 그 남자를 축제의 불 공연자로 알아봤습니다. 그는 불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그 남자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불을 질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루샤오이는 공연자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그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루슈는 공연자를 화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를 괴롭히며 더 화나게 만들고 더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결국 공연자는 깨어나 물을 요구했지만 루슈는 그에게 약간의 눈 때문에 더 화가 났다. 출연자가 더 좌절할수록 루슈는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그는 출연자를 핀으로 고정시켰고 그 남자가 저항할 때마다 루슈의 점수는 올라갔다. 루슈는 그를 돕는 척했지만 그가 신경 쓴 것은 오직 점수를 모으는 것이었다. 결국 출연자는 포기했고 루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놓아주었다. 새로운 힘에 만족하며 방으로 돌아온 루슈는 자신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상점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상의 과일을 샀고 그것은 그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가 그것을 먹는 순간 또 다른 별이 우주에서 떨어져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그는 빛나는 행성들로 둘러싸인 우주 공간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루슈는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모으고 더 강해지기 위해 화재 현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루슈는 달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격을 받는 대신 그는 가격을 매우 높게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님들은 화가 났고 루슈는 많은 손님들의 불만으로 인해 부정적인 점수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학교 자유 시간에 한 여학생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각성한 사람들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싶어 했고 몇몇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려고 했지만 루슈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스스로 영상을 보았다. 영상에서는 각성한 사람들이 A부터 F까지 6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각 단계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자. F등급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다. 에데온급은 원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등급은 무기를 쉽게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C등급은 인간의 무기에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B등급은 대지와 하늘에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드온급은 가장 강력하며 대지와 하늘과 매우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영상에서는 자연적으로든 훈련을 통해서든 결국에는 모두 각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루슈는 자신이 F레벨이라는 것을 깨닫고 레벨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업 중에 일어서서 누군가가 각성했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냐고 묻자 루슈는 미소를 지으며 영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해 모두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로 인해 그는 더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반 친구가 뛰어들어와 실제로 누군가가 각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그가 영상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깨어난 사람은 리카이라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리카이는 선생님과 심하게 다투다가 선생님을 옥상으로 데려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모두 옥상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리카이가 선생님을 옥상 가장자리에 매달고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슈가 앞으로 나서서 반장에게 왜 그런 소동을 피우고 학교를 어지럽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반장은 화가 나서 루슈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쳤고 그에게 더 많은 감점을 주었습니다. 한편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 리카이를 막으려 했다. 루슈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지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리카이는 선생님을 더 높이 들어 올리고 던지려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고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것이니 재고해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카이는 미성년자라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루슈는 미성년자라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슈는 앞으로 나서서 미성년자라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설명이 끝날 무렵 설명이 끝나자 루슈는 약 1만 점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루슈의 말에 지루해진 리카이는 집중력을 잃었고 그 틈을 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개입하여 그를 막고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모두 수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슈의 여자 동급생 중 한 명이 그의 빠른 판단력을 칭찬하며 리카이가 선생님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루슈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른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아이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고 루슈는 추가로 400점을 얻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루슈는 혈액 검사 장비를 갖춘 전투복을 입은 2명의 의료 관계자를 눈치챘습니다. 선생님은 각성 능력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슈는 엮이기 싫어서 배 아프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큰 의무관이 문을 막아서 그의 탈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루슈가 첫 번째 체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 그는 루샤오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에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늦으면 언제나 걱정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루샤오이는 그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물었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루슈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고 그녀가 열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약을 가지러 가는 동안 그녀가 침대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약속했던 구운 감자를 달라고 했고 그는 자신이 샀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그것들을
루샤오이는 밖에서 그의 옷을 찬물에 빨다가 아팠다고 그에게 말했다. 간물해. 루슈는 그녀에게 쉬라고 하고 약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나가려고 하자 그는 그녀가 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별빛 과일이 생각났다. 낫는데. 그는 복권 룰렛을 돌려보기로 했다. 그는 5번 돌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그것은 그를 좌절시켰다. 6번째 시도에서 그는 무언가를 얻었지만 별빛 과일은 아니었다. 결국 계속해서 시도한 끝에 빨간 과일을 얻었어요. 그는 서둘러 루샤오이에게 돌아가 과일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먹었어요. 거의 즉시 그녀의 열은 내리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먹자마자 금방 사라진 과일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루슈는 농담으로 악마의 열매라고 말했지만 루샤오이는 웃지 않았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도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반인 도원반을 개설했다고 발표했어요. 선생님은 새로운 강사인 자이페이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루슈는 그가 누구인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이페이는 그가 화재 당일 밤 보았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제페이는 특별 수업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수업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루슈의 이름은 마지막으로 불렸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더욱더 부정적인 점수를 얻었습니다.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제페이가 수련에 대해 가르칠 특별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루슈는 정부가 이 수업에 대해 왜 그렇게 개입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정부와 은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제페이는 그들이 액체 금속기라고 불리는 특수한 액체 금속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트륨 칼륨 합금. 이 금속은 지구의 기온과 반응하여 그들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는 합금이 든 관을 들어 올렸고 그것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슈는 그것이 너무 과학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학생이 이 합금은 원자력, 원자로에서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로 기운이 돌아오면서 이러한 금속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마법 아이템으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루슈는 그 학생의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자이페이는 계속해서 각성한 사람의 피가 이 합금에 닿으면 합금은 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색이 더 어두울수록 그 사람은 더 강했습니다. 합금은 얼마나 어두워지는지에 따라 학생들을 A부터 F까지 등급으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금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요. 자이페이는 17개월 전 환경 변화로 인해 양전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능력의 각성과 인간이 더 강해지는 새로운 방법을 촉발했습니다. 더 강해지는 새로운 방법을 말이죠. 그는 학생들에게 단지 누군가의 등급이 더 높다고 해서 그들이 최고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훈련 정도와 기술 활용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국가의 미래라며 계속 열심히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라고? 수업 후 루슈는 새 친구 지안과 함께 걸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루슈가 최하위인 F반이라고 놀렸습니다. 지앙은 루슈에게 놀림이 신경 쓰이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루슈는 신경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스터디 그룹에 메시지를 보내 그들을 닭대가리라고 부르며 그들을 화나게 만들고 더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루슈는 레벨업을 위해 계속 별빛 과일을 먹었습니다. 빨리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가 과일을 먹을 때마다 과일은 사라졌고 그는 조금 더 강해졌다. 화면에는 과일을 모두 사용했고 이제 과일은 1000점에 살 수 있는 상점에 있다고 표시되었다. 루슈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룰렛을 돌리기로 했다. 어느 날 루샤오이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역겨운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돌아보니 루슈가 냄새나는 두부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과일뿐 아니라 음식도 룰렛에서 얻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 그녀에게 주었지만 그녀는 팬케이크와 과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루슈는 팬케이크나 과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바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냄새나는 두부만 당첨되었습니다. 루샤오이가 그녀가 원하는 음식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루슈가 더 이상 멋지지 않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음식을 구해주지 못한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루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새로운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돌렸습니다.
두루마리가 나타났고 루샤오예가 그것을 만지자 검게 빛나면서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검은 별이 나타나 그녀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영역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러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났던 것이며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러샤오에는 다시 눈을 감았고 자신이 천상의 영역으로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큰 행성이 검은 악기를 방출했고 그것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슈는 그녀의 천상 지도가 그의 것과 반대였기 때문에 약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인벤토리에 얼마나 많은 냄새나는 두부 아이템들이 쌓여 있는지에 대해 짜증이 났습니다. 인벤토리. 곧 새 것을 얻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냄새나는 두부를 팔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욱은 새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지만 집을 나서자 그는 옛 이웃이 검술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여욱은 등록금을 벌러 간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노인에게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지 물었다. 노인은 검술이라고 말하며 여욱에게 배우고 싶은지 물었다. 여욱이 아니라고 하자 노인은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 노인은 여욱에게 자신이 찾던 제자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루슈는 관심 없었고 그 때문에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루슈는 계란 가판대로 가서 악취나는 두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판매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함께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돈을 충분히 모은 그는 으스대며 학교에 갔고 이는 그의 반 친구들과 도원반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루슈는 그의 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짜증을 내면서 더 많은 감점을 계속해서 쌓았습니다. 나중에 루슈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감점을 사용하여 황금 천체 과일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먹자 그는 자신의 천상의 지도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큰 행성 주위의 7개의 행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팔에 있는 표식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욱은 표식이 있는 손으로 행성 중 하나를 가리키자 그 행성의 모든 빛이 가운데 큰 행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빛은 위로 솟구쳐 그의 손에 검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공중에 떠 있었고 여욱은 그것을 만지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만지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7개의 행성이 성운성이고 가운데 큰 행성이 그 검은 그의 영혼을 나타냈습니다. 눈을 뜬 그는 다시 검을 소환하려 했고 이번에는 방 안에서 검을 회전시켰습니다. 심지어 그의 책 몇 권을 꿰뚫었습니다. 육서 르춘에는 단 하나의 성운성만 개방했는데도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는 7개의 성운성을 모두 개방하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다음날 학교에서 도원반 담당 교사인 제위 차와사이 퍼이터는 신성한 원을 이용하여 학생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의 손에 든 돌이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루슈는 그 돌이 무엇인지 물었고 장은 그것이 영석이며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곧 연습용 영석을 받게 될 것이다. 자이페이는 시범을 계속하며 학생 모두가 연습하고 그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도구 계약 형이상학장이라는 기법을 소개했는데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루슈는 영석으로 연습하려 했고 돌에서 나오는 빛이 그를 감싸자 그의 검이 갑자기 날뛰며 빛과 충돌했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뜬 루슈는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천상도가 왜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지 궁금해했고 그 이유는 자이페이의 가르침이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음 날 루슈는 자신의 가판대를 떠나면서 옆집의 노인이 다시 한번 검술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노인에게 그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다. 노인은 배우고 싶다면 루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루슈는 주저하며 배우고 싶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은 그에게 훈련부터 시작하라고 했고 그런 다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슈는 동의했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그는 다시 노인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노인은 룩서에게 30파운드부터 300파운드까지 무게가 다양한 웨이트벨트 세트를 건넸다. 파운드였다. 그는 룩서에게 훈련 중에 그것들을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룩서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원 수업에서 배우는 기술들이 이미 힘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노인은 존경받는 스승인 서자준이 도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집중했고 그 누구보다 훈련에 능했다고 설명했다. 그에게는 여명의 그물의 일원이자 수업의 운동을 설계한 사람이 서자준인지 여욱은 궁금해했다. 그 수업 운동들을 말이다. 노인은 여욱에게 훈련 과정을 건너뛸 수 없으며 가장 가벼운 벨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거운 벨트로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욱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장 가벼운 벨트를 집어 공중으로 던졌다가 가볍게 받았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가장 무거운 벨트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은 짜증을 내며 여욱의 각성된 힘 시스템 덕분에 그런 일들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고 여욱은 의아해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지. 노인은 눈을 부릅뜨고 만화 에너지를 종이에 쏟아부어 뻣뻣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종이를 휘둘렀고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 뿜어져 나와 근처 벽을 깔끔하게 두 동강 냈다. 루슈는 경외감에 휩싸여 집중된 기술의 힘을 깨달았다. 노인은 루슈에게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하며 다른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검의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은 루슈에게 녹슨 칼을 건네주며 공기를 베는 연습을 하라고 했다. 공기를 베는 연습을 하라고 했다. 여기서 루슈가 자세를 취했지만 노인은 그의 자세를 교정하며 루슈에게 몸의 제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루슈에게 근육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능도 필요하다고 일깨워 주었다. 루슈는 재킷을 벗고 더 집중하며 더욱 정확하게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1000번의 검술 연습 끝에 루슈는 마침내 검술의 첫 단계를 터득했다. 정확도가 높아졌다. 1000번의 검을 휘두른 후에야 루슈는 검술의 첫 번째 단계를 마스터했다. 그 검술의 첫 단계를 다음 날 루슈의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서자준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루샤오웨이와 노인이 서자준과 함께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서자준과 함께 루샤오웨이가 쉬즈진이 거기에 왜 있는지 물었고 루슈는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왔다고 설명했고 그 말에 루샤오웨이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쉬즈 주인은 루슈를 돌아보며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루슈는 근처 학교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쉬즈지는 루슈가 노인의 제자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비웃으며 루슈처럼 F급 학생은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쉬즈지는 떠났습니다. 루슈는 쉬즈 주인이 B급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노인에게 그가 천상 네트워크 최고위원회의 일원인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쉬즈 주인이 그냥 네트워크의 평범한 회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급 일반인이었죠. 그는 누구도 그가 루슈를 가르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루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루슈는 쉬즈 주인이 노인을 어떤 식으로든 불쾌하게 했는지 물었지만 노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에게는 정식적인 환영이 필요 없다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노인은 루슈에게 나트륨 칼륨 합금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주며 그 수치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루슈와 루샤오이는 모두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합금과 섞이자 두 시험관 모두 검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시험관이 A급만큼 검게 변한 것을 보고 루슈는 놀랐습니다. 루슈는 자신의 시험관이 A급만큼 검게 변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튜브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고 여욱의 튜브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반면 여소유의 튜브에는 어두운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합금의 패턴이 자신의 천체 지도와 같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욱은 A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여욱은 방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의 천체 지도에 있는 두 개의 성운별이 빛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을 파란빛의 층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칼을 집어 자기 자신을 찔렀지만 상처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운의 두 번째 층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소유의 각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편
루시아오이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자신의 별자리 지도에서 강렬한 각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별자리 지도에서 모든 성운 별들이 어두웠고 그중 하나가 너무 커져서 거의 블랙홀처럼 그녀를 빨아들일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루슈는 그녀의 방에 가서 그녀를 깨우려 했는데 그녀가 침대에 검은 눈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껴안으며 하나의 성군별을 깨웠다고 말했습니다. 루슈는 그녀를 축하했지만 자신은 이미 2개의 성군별을 깨웠다고 자랑했고 그 말에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대신 그녀는 손바닥 위로 개미를 소환하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망한 존재들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개미는 전날 죽었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개미가 그의 손가락 위로 기어오르자 루슈는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능력을? 루샤오이는 작은 검은 새를 만들어냈고 그 새는 날아다니다 루슈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는 시간 제한이 없고 자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홀에 의해 에너지가 응축되었기 때문에 통제하는 데 더 적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루샤오이는 눈이 어두워진 채 깨어났지만 그녀가 루디의 방으로 달려가 그의 문을 세게 두드리자 금세 맑아졌습니다. 루디가 문을 열자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남자는 루시가 전날 밤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샤오이가 어떻게든 그를 소환했고 루시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고 공격을 막았습니다. 남자의 공격을 말이죠. 그런 다음 천상의 지도에서 검을 소환하여 그 남자를 치명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지자 검은 루슈에게 돌아왔습니다. 루슈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루샤오이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빨리 발전시켰는지 놀랐을 뿐입니다. 그의 힘을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그 남자를 제어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생각만으로 그 남자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그 남자에게 싸움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우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소우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 남자가 돈을 숨긴 곳도 알아냈다고 말했다. 훔친 돈 말이다. 소우는 그 남자가 2명의 다른 각성자와 함께 언덕 꼭대기에 돈을 묻는 기억을 여우에게 보여주었다. 다른 각성자들과 함께. 다음날 학교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 라이 이샤오와의 미팅을 위해 모였다. 라이 이샤오 선생님이었다. 라이 이샤오는 짧은 연설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 후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그들의 도원반 수업에서 라이 이샤오와 차이페이는 3명의 도망자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건에 연루된 자들입니다. 도주자 중 1명은 B급, 나머지 2명은 A급이었습니다. 루슈가 싸웠던 남자는 D급이었습니다. 라이 샤오는 학생들에게 그런 도주자들을 처리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채페이는 라이 샤오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라이 샤오는 옷을 입고 자신을 천상의 네트워크에서 B급으로 활동하는 미래 상관이라고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암호명과 함께 말이죠. 라이 샤오는 그들이 의심스러운 C급 인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인물은 검과 에너지 실드를 사용하여 D급 도주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 C급 인물을 발견하면 자신이나 개페이, 그러고는 이번 달부터 모두에게 매달 수련용 영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석을 수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수업 후 여우는 강에게 영석을 암시장에서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은 여우가 자신의 수련에 필요한 영석을 왜 팔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수련에 필요한데 말이죠. 하지만 여우는 돈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은 영석 하나에 약 10만 위안에 팔 수 있다고 말했고 여우는 흥분했습니다. 그는 즉시 강에게 영석을 사고 싶은지 물었지만
강은 자신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구매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루시는 12만 위안으로 가격을 고정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지향에게 보냈습니다. 지향은 구매자를 찾겠다고 동의했고 거래가 성사되면 루시에게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루시는 집에 가서 다시 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깨달음을 얻었고 세 번째 선군별을 활성화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시레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임무를 위해 차가 출발하려고 하니 빨리 학교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장갑차는 학생들을 임무 현장으로 데려다 주었고 루슈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가는 곳이 어딘지 물었다. 장은 유적이 열렸고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 간다고 설명했다. 그 지역을. 루슈는 유적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장은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특히 아직 F급인 루슈는 더더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조직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궁금해진 루슈는 그 유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은 그 유적이 외계 문명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명의 유적이라고. 환경 변화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유적지는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권력자들이 장악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약초, 마법 도구, 그리고 진법의 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죠. 진법의 눈을 얻는 자는 유적 전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루슈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들렸지만 장은 속삭였습니다. 이 특정 유적지는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개방된 곳이라고. 그들이 유적지에 도착했을 때 체페이는 학생들에게 임무가 기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누설하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임무를 비밀로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임무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야영을 하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진 여욱은 반장의 주의를 끌어 감점을 받았습니다. 몇몇 감점 말입니다. 후에 여욱과 강은 야영지 주변을 산책하다 안개에 덮인 산을 보았습니다. 여욱은 그 안개가 무엇인지 물었고 강은 그것이 폐허로 가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폐허.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안개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웰스와 채비는 모두에게 안개에 휩쓸리지 않도록 후퇴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빨리 움직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갇혔습니다. 루시와 지앙도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루슈는 바닥에 쓰러졌고 자신이 이상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도끼가 그를 향해 날아왔고 그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든 해골 좀비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비가 공격했지만 루슈는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잡아 좀비의 무기를 빼앗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좀비는 계속 그에게 기어왔습니다. 루슈는 도끼를 사용하여 좀비의 머리를 베어 마침내 죽였습니다. 루슈는 안도했지만 다가오는 두 마리의 좀비를 더 보았습니다. 그는 쉽게 그들을 제압했지만 이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달려왔다.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치면서 루슈는 그들이 좀비 떼에게 쫓기고 있음을 알았다. 좀비 중 하나가 학생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루슈는 재빨리 공격해온 좀비의 목을 베고 다른 좀비들을 막아냈다. 그는 대부분의 좀비를 죽였지만 하나가 그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루슈는 도끼로 공격을 막았고 둘 다 땅에 쓰러졌다. 몸부림치며 몇몇 학생들은 도와야 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한 학생은 루슈가 혼자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루시는 몸을 돌려 좀비의 목을 베었다. 그는 놀란 학생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좀비들이 쫓는 것을 멈추었으므로 그들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결정했다. 는 것을. 루시는 그가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룹의 여자아이는 그에게 남아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했다. 루시는 좀비들이 돌아오면 도망치라고 말하며 좀비들은 일정 거리 이상 쫓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에게 도끼를 주며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말했다. 여자아이는 만약 그들이 루시를 도왔더라면 그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도끼를 누가 가져갈지 다투었지만 루슈는 도끼를 그대로 두고 걸어갔다. 루슈는 혼자서 루샤오이를 생각하며 걷다가 뒤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싸울 준비를 했고 갑자기 좀비 기수가 나타나 그를 창으로 찌를 뻔했다. 가까스로 루슈는 창을 잡았고 둘은 창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좀비는 화가 났고 루슈는 놀랍게도 그것으로부터 수입 포인트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슈는 좀비로부터 창을 빼앗아 좀비를 넘어뜨렸다. 더 많은 좀비 기병들이 나타났고 여기저기 쫓기던 육서가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언덕을 올랐지만 좀비들은 계속 그를 쫓았습니다. 기병대장은 부하들에게 육서를 향해 사격할 것을 명령했지만 육서는 공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기병대장은 좀비들에게 육서를 쫓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했고 육서는 자신의 감점이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좀비들은 물러갔고 육서는 그들이 떨어뜨린 무기, 칼, 도끼, 그리고 마나 에너지로 가득 찬 창을 주었습니다. 그는 창을 칼처럼 사용하여 남은 좀비들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의 무기를 가져다 등에 묶은 후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로어슈는 절벽의 조용한 곳을 찾아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모은 마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레벨을 올렸다. 천상의 과일을 선택해 먹자 그의 힘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3개의 새로운 성군별이 그의 천상의 지도를 채웠고 로어슈는 전보다 강해졌다. 느꼈다. 천상 네트워크 관리들은 도원반 학생들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생들의 겁 많은 모습과 전투에서의 무력함에 실망했다. 그들은 학생들이 너무 쉽게 겁을 먹고 전투에서 얼마나 약한지에 실망했다. 것 같았다. 그들은 첫 번째 계획으로 좀비 기병대장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해. 그들은 또한 모든 학생들이 여명처럼 강하다면 완벽할 것이라고 깨달았다.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발소리를 듣고 재빨리 숨었다. 그들은 좀비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하지만 여명이 창을 던져 좀비 기병 하나를 분해시키자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좀비 기병 하나를 말이다. 여명은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더 많은 좀비들을 재빨리 제거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말이다. 대장은 부하들에게 여명을 돕도록 명령했지만 여명은 모든 상황을 혼자 처리했다. 자신의 것, 창 에너지가 다 떨어지자 검으로 바꿔 나머지 좀비들을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좀비들을 말이죠. 반장과 다른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여욱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반장이 그에게 다가가자 여욱은 차분하게 손을 내밀어 모든 무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반장을 화나게 했고 여욱은 더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반장은 여욱에게 이 모든 일을 그가 했냐고 물었고 여욱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냐고 되물었습니다. 반장은 특별반 학생 2명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 바로 록서가 전에 구해준 학생들이었다. 록서는 자세를 잡고 싸울 준비를 했지만 우두머리는 그에게 싸울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천상 네트워크의 평범한 전사일 뿐이었고 록서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록서는 그들에게 검을 주기로 했지만 다른 무기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록서가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없는데 무슨 계획인지 물었다. 록서는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없었다. 록서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는 창, 검, 갑옷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기로 했고 각각 9회국 우수구에 최고의 무기라고 선전하며 선착순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선착순이었죠. 하지만 돈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었죠. 한 학생이 와서 검을 달라고 했고 여기서 류슈는 그 학생이 값비싼 옥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류슈는 펜던트와 검을 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학생은 화를 내며 거절했고 류슈는 더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학생들과 관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관리가 10억 5천 렌짜리 손목 시계를 가지고 류슈에게 다가와 검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류슈는 즉시 승낙하고 시계와 검을 교환했습니다. 여전히 거래를 계속하던 여우는 무기를 보석 및 기타 물품과 교환하며 두목의 실망을 샀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고 여우는 자신의 판매에 만족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의 판매에 만족하며 그들은 하룻밤 쉬기로 했지만
갑자기 강풍이 불어 닥치며 그들 주위에 유령들이 나타났다. 두목은 모두에게 경계할 것을 경고했다. 여우는 그 유리형들의 기운이 여우소녀의 기운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검이 그 기운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는 검을 제어하기 위해 애썼다. 여우가 집중하자 그의 눈이 빛났고 유령들은 그의 영역을 보았다. 그들을 겁먹게 했어요.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여명은 자신이 그들이 도망치게 만든 이유임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해서 마침내 유적의 중심부에 도착했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동굴 안에서 여명은 남은 무기를 다른 학생들과 관리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좀비들을 물리친 영웅을 만나고 싶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기를 파는 사람이 여명이라는 것을 알자 실망했습니다. 여명은 군중을 해치고 그 학생에게 천상의 그물의 진정한 주인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관리들 앞으로 다가갔고 관리들은 그의 행동에 놀랐다. 자입해 있는 루슈를 유적을 담당하는 C급 관리인 장위던에게 소개했다. 장관리는 루슈를 알아보았고 눈에 띄는 또 다른 학생인 까오를 언급하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루슈에게 창을 팔지 말라고 했고 루슈는 동의하면서 자신이 모은 모든 보석을 자랑했다. 관리들과 까오와 함께 그들은 동굴의 큰 구멍으로 다가갔다. 장관리는 길을 사용하여 그 구멍이 100m 깊이이며 다른 동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굴로. 그는 그 유적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고 경고했다. 그들이 전에 만났던 것들. 장은 관리에게 토지의 힘을 사용하여 동굴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루슈는 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숨겨진 빛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동굴에서 강한 돌풍이 위로 몰아쳐 루슈의 가슴이 빛나고 그의 검이 반응했다. 그의 검이 반응했다. 라이샤오는 그들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했고 그들은 밝게 빛나는 동굴 바닥의 공간에 들어섰다. 거기서 그들은 고대 성과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좀비들을 보았다. 좀비 기병대장이 이끄는 병력들 사이로 특이한 창을 든 기병대장은 그들에게 남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곳에 머물지 않는 한 라이샤오는 성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남겠다고 맞섰다. 성예.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라이샤오는 기병대장의 창을 빼앗아 그 폐허를 없앨 수 있는 진법의 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밀리에 노렸다. 라이샤오는 빠른 속도로 공격했지만 기병대장은 창으로 그의 공격을 막았다. 격렬한 전투 끝에 라이샤오는 마침내 적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병대장의 말이 죽는 바람에 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격노한 기병대장에게 라이샤오는 조롱을 퍼부었고 그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한편 관리들은 좀비 군단과 싸웠습니다. 싸움에 관심 없는 루시는 성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검은 주변 환경에 반응하여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험 중 루슈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루샤오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늦은 귀가와 안부를 걱정하며 그를 꾸짖었고 이는 루슈에게 더욱 마이너스 점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그를 따라다니던 귀신이 그를 기습하려 했습니다. 루슈는 재빨리 피하며 검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루슈는 성을 계속 탐험하던 중 어깨 위에서 작고 털복숭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성중앙으로 향하며 루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악마를 찾으려 했지.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창을 든 사무라이 전사상으로 가득 찬 홀이었어. 창을 든 말이야? 여욱은 그것들을 팔까 생각했지만 뒤에서 무언가 느꼈어. 돌아서 보니 그 조각상들이 살아나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어. 한 조각상이 그에게 다가왔고 다른 조각상들은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지. 여욱은 재빨리 창과 칼을 꺼내 들었어. 하지만 조각상들은 그의 칼을 보자 멈춰서서 제자리로 돌아갔어. 여욱은 조심스럽게 창을 치우고 가장 가까운 조각상에 다가가 그의 창을 요구했어. 상이 거부하자 여욱은 더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는 칼로 상을 위협했고 마침내 상은 창을 놓았습니다.
여욱은 상들로부터 모든 창을 모았습니다. 홀 끝에서 여욱은 탈출 경로에 대한 정보가 담긴 두루마리가 있는 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읽는 동안 여전히 라이샤오와 싸우고 있던 좀비 기병대장은 갑자기 멈춰서서 성으로 돌진했습니다. 라이샤오는 창이 진법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병대장이 홀로 뛰어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 했다. 조각상의 창들이 어떻게 된 건지 인장을 잡는 것을. 기병대장이 여욱에게 다가가자 여욱은 인장을 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인장은 여욱의 가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주변의 모든 것, 좀비와 성을 포함해서 여욱이 들고 있는 빛나는 인장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실 세계에서 산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모두가 폐허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다시 나타났다. 다시 나타났다. 생존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안도와 기쁨에 젖었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관계자들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둘러 캠프를 설치했다. 채페이는 데이터를 기록하느라 바쁜 와중에 러슈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는 지향이 달려들었다. 실종된 것이다. 채페이는 이러 러슈를 변호하며 지향에게 그의 시신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러슈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여러 개의 창을 들고 걸어 들어왔다. 창 여러 자루를 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지향은 러슈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에게 달려갔다. 루시는 조가 자신에게 무기를 등록하고 반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창 하나를 가지러 갔지만 너무 무거워서 등록대를 실수로 부러뜨렸습니다.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 루시는 루샤오이에를 찾아 산책을 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 포장지를 땅에서 보고 위를 올려다보니 그녀가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포옹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로 뛰어내렸습니다. 루디는 그녀에게 집에서 기다렸어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무시했지만 그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가 괜찮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를 껴안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여우는 어두운 진주와 밝은 진주, 두 개의 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소월이 그 진주에 대해 묻자 여우는 어두운 진주는 폐허 속 귀신들의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밝은 진주는 특별한 귀신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우는 D급 범죄자에게 어두운 진주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범죄자에게 진주를 먹이자 그 남자의 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진주가 그 남자의 힘을 얼마나 빠르게 증폭시키는지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소월은 기뻐하지 않았고 여우가 그 남자를 웃음으로써 망가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자 여름은 폐허에서 발견한 두 가지 과일을 보여주며 려월을 위로했다. 폐허에서 려월은 그것을 급히 먹었고 여름을 따라다니던 털복숭이 생명체가 다시 나타나 그녀에게 제잘거렸다. 그녀는 그것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안았다. 여름은 그것이 폐허에서 만난 영리한 친구라고 설명했다. 려월은 그것의 이름을 작은 불꽃주라고 짓고 감자칩을 먹였다. 그것은 장난을 멈추고 간식을 즐겼다. 나중에 여름은 폐허에서 가져온 봉인을 가지고 명상을 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능력들을, 그것은 에너지를 조종하고 지구를 관찰할 수 있는 신성한 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관찰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녹섭 또한 어둠이 소용돌이치는 첫 번째 봉인 안에 두 번째 봉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숨겨진 창과 거대한 문이 있는 광활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녹서는 문을 밀어 약간 열었습니다. 그는 성을 보고 더 강해지면 완전히 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강해지면 말이죠. 이것은 그에게 본긴을 통한 미래의 탐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여명은 여소월의 지원서를 읽으면서 그녀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녀의 앞날이 걱정되었다. 일어나려던 참이었지만 화면 속 복권 게임으로 마음을 달래기로 했다. 화면에서 복권을 뽑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돌릴 때마다 죄다 냄새나는 두부만 나왔다. 실망스러웠지만 여명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필요 없는 음식들만 계속 나왔다. 여러 번 실패한 후
그는 침대에 등을 기대 누워 변화를 바랐다. 뭔가 달라지기를. 이번에는 다리로 화면을 톡톡 치자 마침내 당첨되었다. 상은 바다 열매처럼 생긴 진주였습니다. 그것을 먹자 갑자기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얀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고 그는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여욱은 자신이 다른 흐린 세상에 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평화로웠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는 곧 실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기로 결심한 그는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여욱은 폐허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노인에게 감사했습니다. 오대나즘 노인의 훈련이 없었다면 여욱은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욱은 천상의 네트워크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임무가 인류를 보호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 루슈는 회의적인 태도로 비웃으며 평화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자신에게는 루샤오이와 평화롭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노인은 화가 났고 루슈는 감점을 받았다. 노인은 루슈의 검을 가져가며 자리를 떠나면서 만약 모두가 루슈처럼 생각한다면 세상은 그저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천상의 네트워크는 세상의 강함과 약함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노인은 또한 곧 검술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육서가 수련의 필수적인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수련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으로 노인은 검에서 기운을 하늘로 방출하여 잠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칠해설상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육서가 먹었던 핵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서는 그것을 익히는 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직 그가 배우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며 육서에게 필요한 힘을 시각화하는 데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루시는 비구름을 상상하며 검에 집중했다. 약간의 노력 끝에 작은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 떨어지는 나무잎을 반으로 갈랐다. 그는 자신의 성장에 놀라워했다. 루시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루시아오이가 깨어나고 있었다. 누구와 이야기했냐고 묻자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루시아오이는 큰 소리로 항의하며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루슈는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몇 번의 설득 끝에 루샤오이는 좋아하는 음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동의했습니다. 루슈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해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루슈는 루샤오이를 새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빠가 준 책가방이 유치하다며 불평했습니다. 루슈는 모두 책가방을 맨다고 말하며 투덜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다른 학생들과 싸우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루샤오이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루슈는 적절한 때가 되면 그녀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적절한 때에 루슈의 학교에서 자이페이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조직에 합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직에? 그는 또한 루슈가 폐허에서의 공헌으로 중위로 진급한다고 발표했고 그것은 루슈를 특히 더 높은 월급 때문에 매우 기쁘게 했다. 월급 때문에. 제페이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하며 포옹을 해주고 새로운 동료로 환영했습니다. 누구도 루슈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반장인 루샤오이는 일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줄을 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재단에 환영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원고를 읽어야 했지만 그는 재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두 힘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힘든 시련에도 말이죠. 연설 후 루샤오이는 학생들을 이끌고 선서를 했고 일부 학생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참여했습니다. 끝나자 루슈는 노인과 함께 훈련을 받으러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룩스에게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디엔즈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자리에 비유했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강물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룩스는 흐린 하늘의 뭉게구름에 집중하며 검술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름이 거세게 반응했지만 룩스는 끈기 있게 노력하며 점차 제어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구름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노인은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일깨워주며 구름을 조종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수는 검술 연습에 필요한 육체적 힘과 구름 조작에 필요한 정교한 조절의 차이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조절에 필요한 섬세한 제어 능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과거 사람들이 구름의 붕괴를 두려워했다는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육수는 그 생각이 무섭기보다는 신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개의치 않았고 계속해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육수는 구름을 조종하여 현실 세계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의 검은 강력한 힘으로 휘둘러져 강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육수의 발전에 감명을 받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육수는 구름을 비로 만들 수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비를 강으로, 강을 바다로 만드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것이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칠해설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륙서도 계속 수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 수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륙서는 노인의 도움에 감사하며 노인이 종일 책만 읽었으니 륙소우를 데리고 여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노인이 하루 종일 책만 읽었으니 말이다. 륙서와 륙소우는 여행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 륙서는 승려를 보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륙소우는 자리에 행복하게 앉았다. 버스가 채워지면서 륙서에게 이상하고 멸시하는 눈빛을 보내는 한 무리가 들어왔다. 가이드는 류산 방문, 호숫가 캠핑, 그리고 산행을 포함한 여행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가이드는 그들에게 류산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호수에 도착하자 모두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루시와 루샤오이는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슈는 루샤오이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가 채소를 사서 저녁을 요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다시 묻자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루슈는 그들이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루슈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술사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고 그물망이 아직 그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는 또한 양치의 기운이 좋아졌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루샤오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루슈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밤에 루슈는 루샤오이가 취침 규칙에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텐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취침 시간 규칙에 대해 불평했지만요. 자리를 잡자 루슈는 양치와 그의 지인이 탄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말이죠. 호기심이 생긴 루슈는 그들을 따라 차들이 주차한 숲속의 빈터로 갔습니다. 그곳에 유적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주저했다. 바로 그때 장이 나타나 륙서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물었다. 륙서는 륙소우를 데리고 여행을 왔다고 설명했다. 장은 그 지역에 곧 유적이 나타날 거라는 소문이 있고 그 조직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 륙서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륙서는 좋은 참여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했다. 다음 날 일부 승객들은 여행이 예상치 못하게 끝났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여행 가이드와 다투었다. 가이드는 여행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륙서와 륙소우가 그룹에 다가왔고 륙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소금 호수에 갈 것이라고 말해봤는데 모두 놀랐습니다. 륙서, 륙소우, 그리고 강은 호수에 가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넘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륙소우가 적절한 서류가 없다고 막았지만 강이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캠프에 도착했고 륙소우는 유적지, 정화작전 준비에 감명받았습니다. 다음 날 경쟁 조직의 실무자들이 유적지 정화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그들에게 목표는 그 폐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파괴하여 형성의 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고 륙서루유, 털이 나는 륙소우, 루샤오유에게 만약 헤어지더라도 폐허 중앙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륙소우, 루샤오유는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폐허 안에서 륙서 대루슈는 자신이 숲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몇 수련자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 불평했지만 륙서 루슈는
강장애, 폐허에서의 요동치는 영적 에너지에 대한 조언을 기억했다. 그는 가장 강한 에너지를 찾았고 그것을 발견했다. 밤이 되자 그의 무리를 따라 그들은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했고 야영하기로 결정했다. 거기서 야영을 하자고 했어. 여기서 야영하자는 록서의 제안은 다른 이들에게 무시되었고 그들은 계속 길을 나섰다. 록서는 뒤에 남아 위험이 닥치면 도망치라고 경고했다. 한편 록샤오이는 록서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산돼지를 만났지만 길들여 숲을 지나갔다. 그녀는 여러 명의 무리민들을 만났고 그들은 그녀의 능력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짐승조련사라고 말하고 록서를 보았는지 물었다. 나뭇가지에서 지켜보던 록서는 또 다른 무리를 발견했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우두머리는 동물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록서는 자신을 드러내며 동쪽에서 날아왔다고 농담했다. 이로 인해 그룹은 불만을 품었고 여욱은 감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확인하고 이름 대신 숫자를 보고 그들 중에 스파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룹 내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 여욱이 스파이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던 중 표범이 공격해왔다. 여욱은 한 청년을 구했지만 그룹은 그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욱은 표범을 죽이지 않고 쫓아냈다고 설명했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그는 관리 중 한 명이 같은 번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했다. 여욱은 앉아서 취두부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스파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멀리서. 잠시 후 스파이가 갑자기 공격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잠재웠습니다. 루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스파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숲을 달리는 동안 덩굴들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무에이테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무에서 루슈가 스파이를 불렀습니다. 스파이는 재빨리 공격하려 했지만 루슈는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고 턱을 스치면서 그의 손바닥에 있는 이상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루슈는 창을 소환하여 스파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파이는 방역하려 했지만 루슈는 쉽게 무기를 빼앗고 그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땅에. 스파이가 몇 개의 칼을 루슈에게 던졌지만 그는 피하고 창을 던져서 받았다. 창은 스파이를 간신히 빗나갔지만 그의 뒤에 있던 나무를 베었다. 루슈는 스파이를 몰아붙여 무기와 옷을 빼앗고 다른 스파이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스파이는 자신이 혼자라고 주장했지만 루슈는 믿지 않았다. 그는 스파이에게 스카이넷 특수 요원이라고 거짓말하며 스파이들을 사냥하고 있으며 산에서 이미 다른 한 명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결국 스파이는 다른 스파이들이 있다고 인정했고 심지어 그들을 연락할 코드, 그는 그 코드들이 그들의 별자리에 기반한다고 말했어. 챔 베일리가 나타나면 큰일 날 거라고 러슈는 생각했어. 스파이는 자비를 구했고 러여슈는 그를 놓아주기로 했어. 하지만 더 이야기하기도 전에 바인즈가 다시 공격해서 스파이를 나무 속으로 끌고 갔어. 러슈는 그를 구하려 했지만 스파이는 사라졌어. 다음날 아침 모두가 일어났지만 라이라이 선생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 그들은 그가 스파이였다는 것을 곧 깨달았어. 리더는 그를 찾기로 결정했고 몇몇 학생들이 자원해서 도왔습니다. 밤새도록 찾았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리더는 마지못해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간첩으로부터 얻은 점수에 만족한 루시는 자신의 천체 지도에 있는 7개의 별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좌절스럽게도 별은 그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뿐 깨어나지 않았고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루시는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그는 곧 새로운 문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나무에서 앞쪽에서 혼란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이용하여 그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빠르게 회전하는 토네이도를 보았습니다. 루슈는 자신의 길을 사용하여 강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토네이도의 중심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조각들을 숲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토네이도가 파괴되자 루슈는 그 뒤에 있는 시전자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 뒤에 토네이도를 일으킨 시전자는 루슈를 공격하기 위해 또 다른 토네이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슈를. 하지만 루슈는 그것이 형성되기 전에 재빨리 흩어버렸습니다. 시전자는 도망쳤고
루슈는 검을 들고 그를 쫓았습니다. 틈을 노리던 시전자는 루슈를 공격했다. 하지만 루슈가 더 빨랐고 그의 검은 시전자의 얼굴을 베었다. 겁에 질린 시전자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루슈에게 모래알을 발사하려 했지만 검이 모든 것을 막기에는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모두를. 몇몇 모래알은 루슈를 스쳐 지나갔고 거의 그를 맞출 뻔했다. 시전자는 루슈를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훨씬 강한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래알 하나가 루슈를 거의 맞출 뻔한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바뀌었다. 루슈는 천상의 지도에서 7번째 별을 개방했고 그 별은 그의 쪽으로 날아왔다. 그에게 에너지를 채워주었다. 그는 행복, 분노, 두려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새로운 힘으로 루슈는 지팡이를 던져 모래총알들을 모두 꿰뚫고 마법사를 맞춰 순식간에 죽였다. 마법사는 모래로 변해 땅속으로 사라졌다. 루슈는 마법사의 영혼이 다른 근처 영혼들에게 감지되며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루샤오이는 루슈를 찾았고 그를 보고 안심했다. 그는 스파이와 관련된 일을 재빨리 설명했고 그들은 다른 몇몇 스파이들이 나무가지에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루샤오이는 자신의 동물들을 이용해 공격할 것을 제안했지만 루슈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첩자의 수와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는 다람쥐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여우는 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한 남자가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망을 보던 3명이 뛰어내려 그의 신호를 따라하며 그가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여우는 첩자가 말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암호는 자신의 띠의 3번째 숫자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는 자신의 암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여우는 첩자로 위장하고 같은 신호를 시도했습니다. 망을 보던 자가 그의 신호를 따라 했고 여우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이상한 분홍빛 세상과 거대한 분홍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파이들이 이미 도착했고 리더는 그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폐허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슈는 혼자 싸우기에는 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가 그들의 영역을 확인하자 일부는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은 C급이고 다른 몇몇은 D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4명은 전혀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슈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 4명이 기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각보다 강했다. 4명 중 1명이 나무를 조사하다가 두꺼운 뿌리와 나뭇가지에 막힌 통로를 발견했다. 그는 나무가 낮에는 닫히고 밤에 열린다고 말했다. 간첩단 두목은 챔 베일리가 언제든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밤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걱정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무를 강제로 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나무에 화구를 던져 폭발을 일으켰지만 뿌리가 빠르게 구멍을 덮어 공격의 효과를 줄였다. 루슈는 그림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최선의 방법은 장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지연시켰다. 갑자기 양치가 여욱을 발견하고 알아봤다. 그는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도 곧 그를 알아봤다. 우두머리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양치는 자신이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여욱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여욱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사제는 여욱이 관광버스를 타고 그들을 따라왔다고 언급했다. 우두머리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욱을 포위하고 칼을 뽑으라고 명령했다. 여욱은 그들을 무시하고 우두머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암호 신호를 하고 자신의 가명이 릴리라고 말하며 자신이 중요한 것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부하 중 1명이 여위의 묘사를 확인했을 때 두목은 그를 믿었습니다. 여위는 두목에게 강이 죽었다고 말했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목은 여위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여위는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흰 모래를 보여주었는데 두목은 그것을 심해의 흰 모래로 알아봤습니다. 여위는 그 모래가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박아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위를 칼로 다친 후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두목은 웃으며 강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환호했고 두목은 여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집으로 알려진 조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제와 양치는 여전히 루슈가 스파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루슈는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파견되었음을 인정했지만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잠복을 유지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직의 지도자는 동의하며 조직의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도자는 양치를 돌아보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치는 다시 나무로 돌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뿌리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제가 그에게 다가가 왜 계속 그러는지 물었다. 양치는 그들이 자신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조직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제에게 자신의 결정을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바로 그때 리더는 도원반 학생들이 유적 중심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들은 중앙에 도착했다. 루슈는 동료들을 만나 기뻐했다. 리더와 그의 팀이 안으로 들어가자 장이 자신을 대대수사관이라고 소개했다. 리더는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장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착했는지 물었다. 그들이 들어올 때 불꽃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장은 폐허에 침입한 침입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폐허에 들어왔습니다. 한 학생이 강에게 그들의 진영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고 대장은 진입 전에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은 동의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학생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침 루슈가 그의 털복숭이 친구를 보내 강에게 경고했고 그는 공격을 중지했습니다. 조는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고 다른 학생들은 공격자를 제압했습니다. 강은 공격받고 있다고 외쳤고 학생들과 스파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스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리더는 털복숭이 동물이 다시 루슈 옆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루슈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기뻤고 나머지는 지향에게 맡겼다. 리더는 학생들이 수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하며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그때 까오가 공격받으려던 한 학생을 구해냈다. 공격받으려던 참이었다. 지향은 재빨리 모두에게 등을 맞대고 함께 싸우라고 명령했다. 루샤오이는 자신의 동물들을 이용해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손바닥에 표시를 그리고 털복숭이 친구가 그것을 전달하러 달려갔다. 싸움이 더욱 악화되는 순간 루샤오이가 동물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다. 아직 루슈의 신호를 보지 못했지만 털복숭이 친구가 루슈가 그린 확인 표시를 보여주자 그녀는 행동할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루슈가 그린 확인 표시를 보고 그녀는 행동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스파이들은 모든 학생들을 포위했다고 생각하지만 루샤오위의 동물들이 돌격하여 스파이들을 하나씩 제압합니다. 루샤오위는 장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동물들이 자신들 편이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스파이들을 놀라게 하고 싸움의 판도를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화가 난 리더는 나머지 부하들이 싸움을 계속하는 동알량치에게 뿌리를 계속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루슈는 량치에게 뿌리를 계속 태우라고 소리치고 장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량치가 봉황 공격으로 맞서 싸우지만 강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와 마주한다. 그를 향해 봉황이 되돌아와 강을 불태운다. 스파이가 강에게 수리검을 던지지만 조가 앞으로 뛰어들어 그를 보호한다. 스파이들이 강과 조 둘 다에게 다가와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한 스파이가 더 많은 수리검으로 기습하려자 하지만 여욱은 자신의 술통을 소환하여 스파이를 제압하고 그로 하여금 수리검을 자신의 팀에게 던지게 만든다. 여욱은 스파이가 방역하기 전에 그를 기절시킨다. 대장이 시간이 없다고 하며 무너진 건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검을 뽑고 여기서 륙서루슈는 그 검에 특별한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대장이 검으로 휘두르자 뿌리가 한 번에 잘리고 더 이상 재생되지 않습니다. 대장과 그의 부하들은 무너진 건물 입구로 뛰어들고 륙서는 륙소유 르샤오유를 걱정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륙소유도 따라가려 하지만 스파이들이 그녀를 막습니다. 드래곤의 대원들은 마침내 무너진 건물 중앙에 도착하고 스파이들은 후퇴하며 나무 입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장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만들어 나가던 중 갑자기 한 명이 덩굴에 걸려 질식했습니다.
량치는 그들에게 합류하려고 애쓰지만 다른 이들이 그를 밀쳐냅니다. 경찰들이 나타나자 량치는 재빨리 방화벽을 만들어 그들을 막습니다. 하지만 한 경찰이 뛰어들어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량치가 반응하기도 전에 한 아는 사람이 그에게 흙먼지를 날려 그를 약하게 만들고 방화벽이 무너지게 합니다. 량치는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경찰은 그를 기절시킵니다. 경찰들은 모든 스파이들을 체포하고 장은 그들을 경찰에게 맡긴 채 계속해서 우두머리를 추격합니다. 러샤오이는 멧돼지를 데리고 입구를 통과하려 애쓰며 그들을 따라간다. 나무 안에서 장과 그의 일행은 스파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고 걸어간다. 간 곳을 까오는 덩굴에 감긴 누군가를 발견하고 일행을 부른다. 그들은 그 사람이 덩굴에 삼켜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덩굴로 만들어진 괴물들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까오는 괴물 하나를 찌르며 장을 구한다. 괴물 중 하나를 그들은 계속 싸우며 대부분의 덩굴 괴물들을 손쉽게 없앤다. 하지만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꽃이 나타난다. 그 꽃의 덩굴이 하나씩 그들을 잡기 시작한다. 장과 초는 덩굴을 자르려 하지만 너무 질겨요. 한 명의 첩자가 꽃에 걸려 잡아먹힐 뻔하지만 막바로 륙소유가 나타나 구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멧돼지를 타고 꽃 속으로 돌진하여 꽃을 쓰러뜨리고 그 중심부를 드러냅니다. 장이 초를 위해 덩굴을 치우자 초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창을 중심부에 던져 산산이 부숩니다. 꽃 괴물이 쓰러지고 덩굴에 갇혔던 모두가 풀려납니다. 누군가 장에게 그것이 진영의 눈이었냐고 묻지만 그는 만약 그랬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명은 급히 술을 찾으며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묻는다. 한편 술은 덩굴에 붙잡힌 스파이들을 지켜본다. 그는 그 생물들이 정신력이 높은 자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한 사람을 꽃잎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머지 스파이들은 도망치려 한다. 리더는 모두에게 그의 주위에 모여 정신력, 방어막을 형성하여 생물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방어막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꼼짝없이 갇힌 술은 냄새나는 두부를 이용해 악취를 풍기는 생각을 해낸다. 스파이들이 냄새를 맡고 불평하기 시작하지만 가스 마스크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가스 마스크를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그 냄새가 식물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생물들은 더 이상 방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그 냄새의 원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루슈는 스파이 중 한 명의 옷에 두부를 묻힙니다. 곧 방패가 무너지고 생물들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루슈는 계속해서 두부를 사용하지만 한 스파이가 그를 잡고 스파이라고 부릅니다. 스파이라고 부릅니다. 루슈는 그 스파이의 얼굴에 다 두부를 던지고 생물들이 쫓아오는 가운데 도망칩니다. 그를 공격하는 중이다. 루슈는 생물들을 베어 쓰러뜨리고 더 많은 두부를 소환해 던지며 생물들이 서로 공격하게 만든다. 스파이는 생물들을 막아내고 루슈를 쫓지만 루슈는 좀비견을 소환하고 그것이 스파이의 검을 반으로 베어 넘어뜨린다. 스파이는 부러진 검을 집어 다시 싸우려 하지만 루슈는 좀비견을 조종하여 그를 죽인다. 루슈는 나침반을 따라 유적 중앙으로 가서 우두머리와 그의 무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 우두머리는 중앙을 조명탄으로 밝히고 루슈는 그들을 염탐한다. 나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거대한 꽃으로 모이는 덩굴 모래를 감지합니다. 방 안에 거대한 꽃으로 말이죠. 한 남자가 포메이션 아이의 완전한 발달을 막기 위해 꽃을 자르자고 제안하지만 리더는 챔 베일리가 죽었고 학생들은 파괴된 생물들에게 패배할 것이므로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아는 루슈는 웃습니다. 루슈는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웃습니다. 그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지만 리더는 그를 감지하고 돌아서며 검으로 루슈를 베려고 합니다. 루슈는 간신히 피하고 남자들은 그를 둘러싸고 그의 신분을 요구합니다. 루슈는 잠시 자신의 그물망 아이디를 보여주며 자신이 방첩부입니다. 이에 격분한 지도자는 드래그넷에 그런 부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슈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무는 스파이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루슈에게 무기를 버릴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루슈는 봉인을 꺼내고 봉인은 강렬한 빛을 발하며 모두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합니다.
빛이 사라질 때쯤 루슈는 이미 사라져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지도자와 그의 부하들은 그를 쫓지만 루슈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신의 검을 사용해 그들을 막고 창을 소환하여 지도자에게 던집니다. 지도자는 모든 창을 손쉽게 막아내며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루슈는 또 다른 검을 소환하며 싸움을 준비한다. 두목은 루슈를 조롱하며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루슈는 집중하여 저군을 소환한다. 빗방울 한 방울이 그의 검에 떨어지며 그것을 또 다른 검으로 변화시킨다. 루슈는 물의 검을 두목에게 향하지만 두목은 자신의 검으로 맞고 루슈의 목을 향해 빠르게 베어내려 한다. 루슈는 피하며 방역하여 두목의 목을 베어낸다. 나머지 2명의 적들이 함께 공격하려 하지만 루슈의 빗방울을 이용한 기술은 실패한다. 2 스파이가 다가오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루슈는 고개를 들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온 루샤오위를 본다. 그녀를 보고 안심하지만 갑자기 입구가 덩굴에 막히고 진법의 눈이 깨어난다. 우두머리는 다른 2명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그들의 피가 그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의 생명력으로 그의 몸을 변화시킨다. 힘으로 루슈는 우두머리와 꽃 요괴에서 나온 진법의 눈과 싸우며 궁지에 몰린다. 눈과 싸우며 궁지에 몰린다. 루슈는 검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덩굴이 너무 강하다. 그는 여기저기 휘둘리고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절망에 빠진 루슈는 입구로 가려 하지만 우두머리가 그의 배를 강하게 칩니다. 덩굴들이 그를 잡아 끌어 괴물의 쥐입으로 끌고 갑니다. 루슈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루샤오위와 장이 입구를 막고 있는 덩굴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덩굴들을 제거하려 애씁니다. 루슈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루샤오위는 소리칩니다. 갑자기 누군가 동굴 안으로 들어와 덩굴을 잘라 루슈를 구합니다. 괴물은 새로운 위협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은 니팅임이 드러납니다. 그의 등장에 우두머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니팅은 괴물에게 다가가 그 목숨을 끊습니다. 손쉽게. 이제 스파이들의 피로 힘을 얻은 리더는 자신이 상위 비급 전투원임을 자랑합니다. 그는 려수를 제거하려 하지만 니팅이 개입하여 정신력으로 리더의 공격을 막고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려수는 니팅에게 감사를 표하며 왜 더 일찍 개입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니팅은 려수의 실력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려수는 잘했었냐고 농담하며 묻고 니팅은 그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항상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니팅은 이미 진법의 눈을 봉인했고 돌아오면 루슈를 방문하라고 초대합니다. 유적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모두 현실 세계로 돌아갑니다. 세계로 장과 다른 이들은 루슈에게 달려가 무사해서 안도합니다. 멧돼지를 탄 루샤오이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루슈는 자신이 괜찮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